midst of a serious financial crisis. And the federal government is responding.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새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기계산업의 정의는 지금 그 KSIC 통계 분류로 5대 업종으로 지금 나눕니다. 그래서 수송기계, 그리고 일반기계, 정밀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계 이렇게 5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기계산업, 넓은 의미의 기계산업입니다. 우리 5대 업종 전체 합하면은 저 위에 사업체가 27,908개입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111만 1000명. 그 다음에 생산액은 441조 원입니다. 이 중에는 선박은 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기계산업은 전체 기계산업 조선을 뺀 나머지 기계산업 전체의 한 23% 차지합니다. 그래서 생산한 10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협의의 기계산업 할 때는 일반 기계를 협의의 기계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계를 크게 나누면 전통적인 산업이 있고 또 요새 이제 새로 뜨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들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70년, 80년, 90년대에 국산화를 많이 해왔고 반도체 장비, LED 생산 장비, 뭐 디스플레이 생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국산화가 좀 미흡한 분야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합해가지고 생산 설비를 공급하는 그런 핵심 기반 산업이 바로 일반 기계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옆 밑에 있는 게 일반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모든 그 주력 산업들의 그 생산 설비를 공급하는 것들이 바로 일반 기계 산업입니다.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요새 이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뭐 3D 프린터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뭐 태양광, 뭐 셰일가스 이 산업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밑에 이런 플랜트 기자재 산업이라든지 이 장비 산업들이 밑에 받쳐줘야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금형이라든지 더 밑에 있는 산업들 이런 산업 통틀어 가지고 이런 뿌리 내지는 줄기가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이 꽃이 더 아름답게 필 수 있는데 이 꽃만 갖고 이 꽃에다 그름을 자꾸 주면 안 됩니다. 요새 보면은 정부에서는 꽃에다가 자꾸 그름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꽃에 그름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 밑에 뿌리 금형을 포함해 가지고 그 고가 장비 산업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은 지난 2010년 말에 12차 5개년 계획에서 이 고가 첨단 장비 산업을 전략 분야로 선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DP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14위입니다. 근데 GDP에 비해서는 일반 기계 수출 순위는 우리가 8위입니다. 8위. 그래서 GDP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반 기계 산업이 그동안에 좀 잘 해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반 기계 상위 랭킹 독일,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GDP도 물론 상위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도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그 선진국의 브랜드라고 자랑하려면은 결국은 기계 산업이 올라가서 5대 강국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기계 산업의 특징은 동영상에서도 조금 보셨는데 부가가치가 크고 기술 집약적이고 숙련 노동이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선후진국 간의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롱 사이클 산업은 한번 일단 궤도에 올려놓으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 우리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튼튼한 그런 기계 산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ECD 국가에서 대개도국 무역 흑자 1위 산업이 바로 기계 산업입니다. 특히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은 기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전체 제조업 생산의 한 10%는 15%가 기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체 제조업에서 한 6.8%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가 기계이기 때문에 핵심 생산 설비들이 전부 기계입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이 전부 다 우리 핵심 생산 설비들 들어가야지 최종 제품의 품질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생산 설비를 공급하는 기계 산업이 튼튼하게 밑에 기반을 받쳐주면은 그 전방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오래오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창조의 주력 산업, 이거는 ICT, BT하고 융합하게 되면은 로봇이라든지 요새 각광받는 그런 산업들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생산 유발 계수를 보시면 우리 일반 기계 산업이 1.74, 전방 산업, 후방 산업에서 생산 유발되는 계수를 보면은 반도체보다도 기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도 0.45인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한데, 그래서 기계 산업이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 면에서 볼 때는 타 산업에 비해서 물론 자동차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파급 효과도 전방 후방 산업, 전방 산업은 아까 이런 반도체, 조선 이런 게 전방이고, 후방은 기계 요소, 베어링, 철강 밑에 뿌리 산업들이 후방 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산업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돌아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태동해서 기반 구축해서 이제 점점 기술력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융합해서 스마트 공장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조업 혁신 3.0의 지금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 스마트 공장도 안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들은 전부 다 기계입니다. 여기 따라가려면 우리 이 기계 산업 쪽에 R&D를 더 가속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는 생산 설비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출이 1억에서 10배 되는 데는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10억에서 100억 되는 데는 1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400억 되는 데는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기계 산업이 수출이 늘어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400억 불에서 이제 더 이상 한 500억 불 이상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500억 불 진입을 작년부터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까지 480억 불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이 기간 산업, 기반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게 이제 금방 500억 불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한 2012년 한 10년 남짓 동안에 살펴보시면은 생산은 평균 한 9.9%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한 14% 성장했습니다. 기계 시장은
이 기간 동안에 한 8% 승진했는데 세계 시장 규모 큰 것보다도 우리 기계 산업이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뭐 한 3.2% 연평균. 기계 산업이 이렇게 약진하고 있다는 걸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과거에는 우리가 무역 적자의 주범이 바로 기계 산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2004년도에 이게 바로 창원 공업기지 건설하고 난 다음에 30년 만에 드디어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로 기계산업 무역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무역 흑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요새는 이제 무역 흑자의 효자 산업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엔저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수출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엔저가 주 요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세계 시장은 아까 그 10년 동안에 우리는 14% 성장했는데 수출이 세계 시장은 한 8%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시장은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진국이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신흥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선진국이 49%, 신흥 시장 아세안을 비롯한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32%인데 앞으로는 아마 신흥 시장이 오히려 더 선진국보다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신흥국을 대상으로 요새 마케팅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계 수출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10년 전에 15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 1등은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이태리. 이태리는 GDP는 크지 않는데 옛날에 세계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태리 기계산업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를 따라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그리고 수입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보다 조금 더 이제 수입 순위가 12위에서 늘어났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생산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기계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책 과제 첫 번째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가격 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제일 가격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03년에 비해서 한 10년, 한 9년 차인데 우리는 1.4포인트 올라갔는데 중국은 7.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 세계 시장의 7.7%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넘습니다. 일본은 품질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낮지만은 그동안에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한 20% 정도 우리가 가격 경쟁이 있었는데 요새 2012년 하반기부터 이 엔저 때문에 한 30% 정도 엔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저가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 기계 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아주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큰 변화는 메가 FTA,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FTA 확산 분위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하고도 FTA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한중일 FTA, 또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하는 TPP 이런 쪽에도 우리가 이제 FTA에 협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계 산업은 결국은 일본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들어가는 TPP라든지 일본이 들어가는 한중일 FTA 할 때는 우리 기계 산업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 장벽은 이렇게 FTA를 함으로써 조금 무너지고 있지만은 그 대신에 선진국들은 TBT 이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TBT 통보 건수를 보면은 뭐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중진국들도 이제 TBT를 지금 이제 자기들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CSEL이라는 규격을 만들어 이게 이제 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중국의 고유한 인증입니다. 이게 TBT 장벽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CSEL 인증을 따야 됩니다. 따야 되는데 문제는 인증 따려면은 그 설계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제품 뭐 데이터 이런 거 걔들이 달라는 걸 다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중국의 검사원들이 와서 우리 공장에 다 뒤집니다. 다 뒤져. 뭐 설계도민뿐만 아니라 공장에 직접 검사원들이 와서
우리 플랜트 기자재 업체 그 실태를 다 파악해가지고 중국으로 넘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술 유출의 합법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TBT라는 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게 합법적인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플랜트 기자재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의 80개 가까이 플랜트 기자재 업체가 CSEL 인정을 받았고, 이제 그 업체들이 지금 중국 검사원들이 와서 공장을 다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 대책은 상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검사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검사하고 컨설팅하고, 중국 당신네들은 당신 나라에서 당신 국가의 검사원들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하면은 서로 상호 인증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등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당하지 않고 우리나라 검사원들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전 세계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뭐 긴가민가하고 자세히 이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BT가 앞으로는 FTA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TBT 시대가 온다. 이 TBT를 없애려면 이 상호 인증 체제가 궁극적인 목표인데, 상호 인증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비과세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저 검사원을 양성해서 이 상호 인증하는 체제로 가야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기술 유출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 조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환경에, 이거는 이제 뭐 마케팅 지원인데, 이 마케팅은 지금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P, FTA 관련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신성장 장비 산업을 이제 선진국들이 다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고부가가치 이 장비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차 5개년 계획에 첨단 장비 제조 산업을 7대 전략 산업에 넣어가지고 지금 중점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완제품 자동차 같은 쪽은, 자동차 조선 쪽은 경쟁이 좀 있는데, 이 장비, 특히 신성장 동력 장비 이런 쪽은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한 56 정도 됩니다. 우리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 장비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 산업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기계 산업의 경우에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한 거의 90% 되지만은 기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0% 되고, 또 고부가치 첨단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아까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안 되고, 특히 자동차 공장 해외에서 건설하고 반도체 해외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수출은 많이 하더라도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융복합화하고 고부가치화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제조업 혁신 3.0, 또 신성장 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요거는 MB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17대 신성장 동력 장비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자 그래서 17대 산업 부문을 정하고, 그에 또 그 세부에 107개 아이템을 선정해가지고 MB 정부 때부터 이거 중점 지원하고 있고요. 요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산업 엔진 13개 산업 엔진하고 관련되는 113개 핵심 장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정부의 R&D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더 새로운 R&D 전략을 수립해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우리 기계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계산업진흥회에서도 융복합기술연구조합을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구 과제를 발굴해 지금 한 20개 가까이 지금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핵심 기자재 부품 요소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화 트렌드가 있는데 기계 산업이 과거에는 생산 쪽에 부가가치가 밸류가 높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 생산 쪽은 이제 개도국하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생산 쪽에 부가가치보다는 오히려 R&D 설계라든지 기획 이런 쪽에 부가가치가 더 커지고 또 마케팅, 유통, AS 이런 쪽에 부가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사이클에 걸쳐서 가치 창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산업 서비스화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화 추진하기 위해서 시화공단에다가 유휴 기계 설비 유통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고 있고 여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경매 사업이라든지 성능 검사라든지 뭐 수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도 과거에는 단일 기업 간의 경쟁인데 이제 생태계 네트워크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기계산업 동반 성장 진흥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2차, 3차 협력 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시가 돼 가지고 재단 사업이 산업혁신운동 3.0의 모태가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전 산업을 확산됐습니다. 그런 걸 인정받아 가지고 2013년도 한국 경영 지속 가능 경영 대상에 저희 기계산업 동반진흥재단이 상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인력 공급 이건 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것도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기계 산업이 부족률이 좀 높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낮고 부족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데 기계 쪽은 이 높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이 기계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인력 부족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노동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산업계 주도 인력 수급 양성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별 인적 자원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학습 듀얼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노동부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또는 서비스화 또 인력 공급 기반 이런 걸 잘 해 나가면은 저희 목표가 앞으로 이제 6년 뒤에 이렇게 높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5대 이태리를 따라잡는 게 세계 5대 강국입니다. 이태리를 어떻게 따라잡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열심히 하면은 아마 세계 5대 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앞에 보고드린 내용을 그냥 요약한 것입니다. 예. 이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꼭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아까 우리 그 부회장님 말씀에 뿌리 쪽에서 더 관심을 갖자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우리가 기계 수출 많이 했다고 이제 외형적인 면에서 그렇게 뭐 지금 8인데 5위로 가자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저는 뭐 외람된 말씀이냐 5위 설정도 2020년에 과연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중국, 미국, 일본은 거의 어렵고요. 저희가 사위권 부동의 사위권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고 최상의 목표가 이제 5위권인데 5위권을 하려면 지금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리,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를 깨야 됩니다. 근데 뭐 영국, 프랑스 나름 열심히 하면 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태리를 과연 우리가 깰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선언적인 의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실속 있게 뭐 어떻게 좀 하려면 목표로 5위권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핵심 부품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벨롭하는 이런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런 표현도 우리 부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이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표적인 우리 이 설비 자동화 업체인 ABB사 유럽의 세계적인 업체죠.
ABB사는 오히려 이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면서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ABB사가 중국 내에서의 자동화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내에서 지금 R&D 인력도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해야 뭐 딜러들 몇 명 나가서 이제 수출하는 형태. 그다음에 우리 국내 D사나 H사가 이제 현지 중국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현지 공장을 좀 만드는 정도인데 이 ABB사가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는 R&D 인력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 레벨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중국만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미래 먹거리 어떤 규모 확대 차원에서 미래 신흥시장에 대한 수요 대비도 하자라는 말씀도 부회장님 해주셨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인구가 뭐 세계 사위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조차 지금 지금 신 대통령 최근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요. 취임하신 이후에 자꾸 이제 인도네시아 내의 어떤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제조업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계 설비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둥공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둥이 그래도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 지역인데 반둥공대 이 기계공학과 교수님들 제가 최근에 몇 분 만나보니까 나름 공작기계, 의료용기계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기술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서 협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조금 나름 이제 좀 선언적인 의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EDCF 자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래갖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둥공대 교수들이 한국이 뭘 줄지, 일본에서는 뭘 줄지 이걸 저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신흥시장조차 일본에 빼앗기는 이런 운은 범하지 말자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 신흥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계산업진흥원이나 이런데 조금은 더 정책적인 이런 펀드나 이런 걸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조업 혁신 3.0 그 부분도 정부에 의한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연연구소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 제조업 혁신 3.0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동기부여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우리 이 제조업 3.0이 벤치마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기계 부문 사실은 설비 자동화 공장의 이런 이 미래형 공장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지멘스 그다음에 독일 관련된 대학들 이게 이제 주축이 돼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이 선언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제가 독일의 그 기계 마이스터 제도 기계 부문 굳이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근데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은 굴뚝을 청소하는 마이스터가 대를 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청소한 굴뚝을 그 마이스터 시스템 그쪽을 마친 다음에 아들이 또 굴뚝 청소하는 이런 게 과연 이제 우리가 독일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 직전까지 있었던 대학, 제가 뭐 크진 않은 대학이지만 대학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한 그때도 제가 항상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고급 기술도 필요하고 또 기능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뿌리 산업, 이 기계 산업의 어떤 마이스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제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학은 뭐 350개나 되는데요. 종합대학이 4년제가 200개고 전문대학이 한 145개 정도가 지금 되는데 뭐 4년제는 4년제대로 아까 뭐 말씀 나왔지만 이 산업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고 또 전문대학 나온 친구들도 전부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고 또 중소기업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는 뭐 언제 자꾸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지금 그나마 지금 이제 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대학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대학들은
이게 특화돼가지고 마이스터를 길러내는 그런 전문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과거 몇 년 동안. 지금도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중소기업 업계도 그렇고 우리 기계진흥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거를 뜻을 모아가지고 좀 뭔가 이제는 껍데기보다는 진짜 내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껍데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걷어내는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 정책으로 아주 하나하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비관세 장벽 인증, 중국의 인증이 사실상 이렇게 기술 유출 통로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듣고도 별로 이 시간을 끈다 이런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큰일 났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지 그게 답답한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를 보면은 2, 3차 협력사는 영세성과 혁신 의지 미흡으로 생산성의 격차가 오히려 더 여전히 대기업하고 벌어지면서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기계산업도 93%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진정한 새로운 기술혁신 세계에서의 네트워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건 우리 그 산업계에서 그 내부에서 뭔가 참 좀 이렇게 조금만 프레임을 바꾸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정부의 역할은 좀 여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 3차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공작 기계 모양은 똑같은데 일본 기계는 그 정삭 공정에 투입될 정도로 그 고급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똑같은 모양의 그 공작 기계인데 그 황삭 공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 그걸 깨뜨리려면은 이 그 좀 이 핵심 요소 부품이라든지 그런 핵심 기능 요소 부품의 성능을 더 높이고 정밀도를 더 높이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R&D 과제 그런 과제에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과제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탈락돼 버립니다. 연구과제 신청부터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이 사실은 이거 뭐 저 공작기계 성능 향상시키려면 진짜 이거 뭐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2차, 3차 협력 기업들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뭐 0.001mm 더 정밀도를 높이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2차, 3차 협력 기업들이 막 땀을 흘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R&D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안 나니까. 그건 꽃에 해당되는 것만 빛이 나지 밑에 이쪽 그 2차, 3차 협력 기업들은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은 정부에서도 소외되고 또 대기업, 모기업에서도 1차까지는 조금 이제 그래도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데 2차, 3차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손해가 다 전가되고 밑에 제일 밑에 2차, 3차 내려올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R&D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밑에 뿌리가 다 가뭄에 말라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그림에서 그 밑에 뿌리로 내려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뿌리가 내려가면 어려우면 뿌리가 말라버리면 나중에 꽃이 지금은 화려하게 반짝 피었지만은 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냥 그 꽃도 시들어져 버리고 밑에 뿌리도 다 말라버리고 그때 가서 다시 뿌리를 키우려면 또 30년 걸립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뭐 50억 아니면 100억인데 뭐 3천억 뭐 이렇게 주는 걸 좀 띄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돌려주시면은 그러면 우리 뿌리도 이제 가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점점 이제 튼튼하게 전체가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꽃에만 R&D 주는 이제 예산을 가는 이제 문제점을 이제 그 독일하고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저도 한 독일하고 한 10년 이상 같이 이제 그 공동 펀드 사업도 했었는데 독일은 기업이 개발해서 당장 이익이 남는 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는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독일 정부 공무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독일 정부는 차후에 그리고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제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히 지원하는 섹션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정확하게 R&D 자금은 R&D에 투자를 하는데 그 몇 달 전에 그 이 왜 판교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노래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지원한 기관 하나 중에서도 보면은 경기과학진흥원이라고 이제 그런 데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기술 자금이 그런 데도 나가고 이런 데도 나가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저희보다 한 2.7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될 분야에 지원을 하니까 그 나라는 앞서 나가는데 저희들은 돈은 많은 것 같은데 허수가 많고 또 분야도 다르고 저희 나라 농부가 게을러서 생산량이 적은 건가요? 미국 농부들보다?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이걸 바꿔야 저희가 이 진일보할 수 있지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꾸고 저렇게 조금 바꾸고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온 연구과제,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드는 기업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성능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출연연구소의 그 랩을 찾아가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출연연구소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연구과제를 신청해가지고 그 과제를 따가지고 그 출연연구소의 그 랩이 그 중소기업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프라운호퍼 연구소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 출연연구소가 수없이 많고 그동안에 이제 기반을 축적해왔고 고가 시험 연구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게 오픈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우리 옆에 있는 출연연구기관은 뭘 연구하고 있는지 2, 3차 협력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R&D 자금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이슈인데요. 아까 박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출연연구소에 그 실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개되어서 그것을 중소기업들하고 매칭하는 것이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저는 굉장히 그 공감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또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더 이상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을 새로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저희가 좀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R&D에 대한 기반 기술 연구까지도 다 하나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이걸 만들어서 일종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고 그 플랫폼을 중소기업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때 저는 그 대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수익을 벌었을 때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환류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산 하에서만 가능한 어떤 그런 연구 지원이 아니라 예산의 크기를 뛰어넘는 그런 연구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의 일종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기반 기술, R&D 어떤 연구 성과들을 좀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공재화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국형 어떤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니 해도 그 R&D 내실 있는 R&D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이 상업화 가능성이 큰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 핵심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그게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독일은 과거보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상업화 가능성이 큰 쪽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는 물론 뭐 64개인가 뭐 그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 랩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그 고급 인프라, 고급 R&D 인프라하고 중소기업하고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 고급 R&D 인프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네트워크화된 그런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 시스템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재적인 그런 출연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게 이제 복지기관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복지기관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생각만 조금 바꾸고 또 우리 한국형 그 프라운호퍼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춰 준다면은 중국을 뛰어넘고 일본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증 문제도 결국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업이고 또 기술 유출을 합법적으로 기술 유출을 당하는 것도 기업이거든요. 그것도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 입장에서 인증 문제를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상호 인정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상호 인정하는 체제로 가려면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되고, 그 정부가 여기에 깊은 이해와 또 관심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